지금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일주일째네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했다가 그래 하자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쌍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금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그리고 신천지는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같이 하는 거하고 따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이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합치게 되면 이게 그쪽 논리는 같이 합치게 되면 그 정권에서 신천지만 조사할 거다. 쌍특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신천지만 조사할 거라는 걸 왜 두려워하나요?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 특검을 있어요? 했고 따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더 유리한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명분을 찾기 위한 거죠. 어차피 따로 하는 건 안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던진 거예요. 이정주 기자님 얘기 들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도대체 뭐예요? 따로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정교 분리, 그러니까 네. 정교 유착에 관한 수사 사안인데 신천지랑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그건 같이 못 받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궁색하고요. 굳이 돈도 다른 특검 2개 해가지고 사무실도 임차하고 왜 돈을 더 2배로 써야 됩니까? 아니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거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특검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걸 또 나눠서 돈을 또 쓰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금 저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부의 증진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면서 항상 돈만 쓰자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천지 문제는요 굉장히 좀 심각한 요소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이건 특검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짚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통일교 특검 맨 처음에는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돈 받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이 탁탁탁 드러나니까 꼼짝 못했다가 전재수도 받았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역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통일교 특검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가 그래 그러면은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자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건 곤란한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왜? 신천지와 국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증거가 없어서 그랬지 알았지요. 보십시오. 신천지가 왜 윤석열 편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신천지는 맨 처음에 대구에서 집단으로 모임을 가졌다가 완전히 코로나 초반에 확산하는데 주범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그 총회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쫓아가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죽겠네. 야 윤석열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적어도 최소한 5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후보가 바뀌고 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만희가 이야기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예, 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지. 안 그래도 될 것을. 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로 표를 얻는 쪽으로 기울여줘야 하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어제 보니까 JTBC, MBC에서 동시에 이만희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날리면 약간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거는 MBC인데 우리가 전부 지자체를 깔 수도 있어. 맘만 먹으면 그렇게 했고 JTBC는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이만희가 총회장 아닙니까? 그야말로 교주죠, 교주. 이자가 움직여. 그러면 다 움직이는 건데 윤석열이 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그야말로 빼박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 활동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특정 교주가 본인들의 신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교 유착을 일으켰다?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을 구별해야 되듯이 이 사안도 구별해서 보면 지금 저 이만희 교주의 행동은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착된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당시에 윤석열 경선 당시에 지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녹취보다는 그 1년 뒤에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천지라는 조직이 그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 정치권에 줄을 댔던 것들이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우린 떳떳하다. 그럼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결과를 받아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반발하고 반대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단시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동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인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미연에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한 몸부림, 발버둥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만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다. 정말 이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마치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죽여야 된다라고 한 게 뭐 은평 제일교회 같기라고 그러죠? 네, 은평 그쪽에 과거에 그 모스탄 네. 뭐 했던 그 자들이구나. 네. 예. 참. 근데 지금 이제 이만희 녹취도 공개되고 막 그 신천지와 국힘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계가 돼 있는 것이 드러나는 마당이니까 이걸 저렇게 단식이라고 하는 걸로 시선을 돌려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도 관련이 돼 있었고 그때 새누리당으로 바꿨는데 새누리가 한자로 신천지 아닙니까? 홍준표가요. 이만희를 63빌딩에서 만났다라는 진술을 또 합수본이 확보했다는 속보도 나왔어요. 그전에 홍준표와 이만희가 별장에서 한번 2022년에 만난 것은 알려졌는데 이번에 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홍준표가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때인데 이거를 딱 보면서 홍준표 저는 이제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집회죠. 혹시 그때 사진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지금 이런 거 허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홍준표가 그때 대구시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이슬람 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 대구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나도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와 별로 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집회를 허용을 했어요. 그 전에도요. 신천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어요.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신천지 봐주는 거 아니냐. 그때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민사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수호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 질 것 뻔히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세금 낭비한 거 아니냐.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느 뭐로 보나 홍준표가 신천지 옹호한 거 다 드러나는데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딱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이 신천지 도와줘가지고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짐짓 모르는 척 신천지 몰표 공작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홍준표 정체가 뭡니까 신영규 대표님?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명태균 보는 거랑 비슷해요. 명태균하고 다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내 죄만 빼고 저 상대방 죄만 파주세요. 지금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단체와의 유착도 홍준표 시장도 저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는데 결국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단체와의 연루 중에
내 거 빼고 상대방 것만 좀 파주세요라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유독 종교단체가 국민의힘과 유착이 심한가? 저는 생각할 때 민주당은 여러 세력들이 연대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에 익숙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아주 권위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조직들과 서로 그 DNA가 맞게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종교적으로 교주들과 같은 저런 이단 종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 아주 그 목사들이 권력화되고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과 이런 동원 체제와 상당히 호환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저렇게 유착이 더 자연스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좀먹는 상황 속에서 전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나오는 대원칙 속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만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대구시장을 할 때 신천지의 상당히 주요 거점이 또 대구이기도 해서 아마 이런 여러 편의를 봐주고 어떻게 되면은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도 방역과 무관하게 이런 조치를 해준 거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집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봤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경쟁 주자로서 대선에서 내부 경선을 치르는데 그게 혼탁해지고 오염돼가지고 내가 사실상 신천지로부터 낙점받지 못해서 이 공정한 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에서 얼추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대선이 있을 때, 지선이 있을 때, 총선이 있을 때 아주 분기점마다 집단 모집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토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희의 녹취를 보더라도 아주 어마한 큰 손해를 안기겠다고, 원하는 걸 못 이루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물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던 집단 당원 가입으로 보이는 거죠. 필라테스라는 무슨 프로젝트명까지 해가지고 녹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우리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당원 가입을, 그것도 그냥 당원 가입하면 안 되니까 유료 꼭 당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 이 정교분리라는 건,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영역, 확신의 영역, 비합리의 영역인 부분이 있어서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대단히 왜곡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특검해야 되고 물타기 하면서 이러저러 사족을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CBS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붙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죠. 네. 그 사실 이제 그 필라테스라고 예.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요새 이제 기사에 막 나오는데 저희가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보도를 한 거예요. 필라테스를.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결국은 이제 당원 가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암호 같은 거잖아요. 네. 예. 매뉴얼을 의미하는데 네. 뭐 당원 가입하면 예를 들면 뭐 3개월 정도 책임 당원 가입하려면 얼마 내야 되고, 그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어느 지역에서 시도당 가입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코로나 국면에 이 신천지에 관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교계 뉴스에서.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버스, 전세 버스 한 20대인가? 그 끌어가지고 목통에 저희 사옥 앞에 진을 치고, 예, 그 코로나 때 저희가 한번 전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사람들의 위세? 이 사람 모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이만희가 완전히 절대적 그 교주로 존재하면서 한번 지시하면 막 목숨도 내걸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만나본 사람들을 이게 좀 이상한, 저도 취재원 한번 만나보잖아요. 좀 이런 표현 그런데 정상이에요. 사람은? 네, 네. 그리고 보통 그 제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전략적이고 사악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사, 공무원, 뭐 변호사. 그래서 그냥 만났을 때는 모릅니다. 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 이 직업은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뢰자본에 또 위임을 해준 건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또는 사회의 어떤 공적 임무에 있는 이런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처음부터 자기들 신천지라 말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럼 기자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럼 어디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 교회도 한번 내가 다닌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저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그 위장을 합니다. 처음에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정상적인 외피를 쓰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면 이제 혹해서 넘어가는 건데, 또 집단적으로는 한 교회를 쳐들어갈 때 개개로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이제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교회 자체를 냉각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와 부목사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회 자체를 통으로 넘겨먹는 전략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지자체도 한번 먹어보자, 나라도 먹어보자, 정당도 먹어보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했고 손잡았느냐, 이것부터 발본색원을 좀 해 들어가야 된다.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일반 다른 사이비 종교하고 다른 점은, 사이비 종교는 그야말로 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그걸 뭐 종교를 믿게 하고 그러지만, 신천지는 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타겟팅이 그렇죠. 예. 타겟팅이. 마케팅 타겟이 그렇습니다. 뭐 마케팅은 아니지만은 그게 진짜 사이비인 타겟이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통일교와 신천지뿐만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들의 정치 발언, 아까 이제 은평제일교회 얘기했는데, 최근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구타하고 잡아 끌고 그런 연극이라고 그럴까? 저런 짓을 했어요. 네. 저게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 대형 교회들 서울에서도 보면 저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MB 정권 때만 봐도, 뭐 저도 이제 그 다니는 뭐 2년 있어서 가보면 수요 예배 때 MB 찬양해요. 그리고 막 4대강 필요하다. 교회랑 4대강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파적인 색채를 많이 띠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요, 원래. 근데 저도 저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렇게까지. 저 굉장히 위험한 선이거든요. 비유로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무슨 윤어겐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왜 재갈을 묶냐, 뭐 또는 자유우파를 왜 억누르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거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완전 정치 세력화한 거죠. 저는 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건 절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참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저렇게 돌아버린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을 저버린 것, 한 나라에 너는 백성으로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저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저는 어제 너무나 많이 놀라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어제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도들 난입했던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세상에 그거를요 서부 항쟁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때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을 애국지사라고 부르고, 심지어 5.18은 폭동이지만 우리는 항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서부 항쟁 1주년 기념 행사라고 하면서 서부 자유변호사협회가 주관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바로 윤석열 김용현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하상, 뭐 김지미, 이따위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서부 자유항쟁입니까? 말이 됩니까? 저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참여, 또 고성국이라고 하는 자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괴롭지만 잠깐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유우파 국민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평생 살아도 경찰서 갈 일 없이 법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우파 청년들이 항의를 시작했어요. 5.18 같은 가짜 유공자 싹 몰아내고 우리 서부자유항쟁의 청년들을 유공자로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자녀가 없지만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2030 세대 전체를 입양하지 않았나.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그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고 용인될 수 있는 선이 있지요. 그런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그런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저지른 그런 자들을 영웅으로 대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대학 때 책을 읽을 때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그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데올로기의 어떤 신념 체계, 이념 체계가 있고 그거를 막 이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일 수도 보수일 수도 있지만 이 서부지방법원의 정확한 그 폭도들은요. 법적으로 이미 단죄 받았고 거의 실형을 많이 선고받았으니까 그리고 역사에도 단죄의 기록으로 남을 건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오히려 법적 역사적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궤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마치 말을 하면 법리적으로 타당할 거라는 그 허울을 둘러싸고 그거를 사실상 왜곡하는 거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저런다, 몰라서 저런다. 후자 대단히 좀 한심하지만 뭐 논할 가치는 없고 전자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이 부분 둘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이건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법조인이라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구성원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그거는 범죄다, 죄다. 그것도 악질적인 죄다.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5.18을 흥피칫 웃으면서 이 애국 열사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입양된 애국 열사들을 민주열사라고 칭할 때 우리는 가슴이 떴다고 얘기하는 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좀 제발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우이님께서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런 말을 하는 자가 윤석열, 김용현 변호를 했어요. 뭐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군사 반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오히려 그걸 막은 국민들을 반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치는 이런 의식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당화하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혼합시켜서 사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저는 관용이라는 것을 베푸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 이 자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아주 마음이 서둡니다. 빨리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물론 뭐 민생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하려면 먼저 이런 정리를 해야죠. 아니 어떻게 청소를 안 하고 가구를 드립니까?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청산, 내란 잔재 청산이 빨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이들 극우 유튜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막 그 이상한 정보들을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어떤 젊은이는 김민석 총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라에서 혈세를 들여가지고 노동신문 구입해서 배포한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팩트 자체가 틀려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막 질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여라고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행위가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이해했습니다. 네, 존중하신다면은 왜 민주당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정권에 유리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젊은 청년의 잘못이라면 저렇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 그게 잘못이죠. 경북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 후배네. 그러니까 전북대라고 전북대였어요. 예, 들렸는데 어떻게 저런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허위 조작 정보 뭐 관련된 문제들 뭐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자유 공론장의 시장에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이런 역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참 걱정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사상의 자유가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상당히 강한 그 반민주당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반민주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체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윤어게임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붙어서 그쪽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더 강경하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저 20, 30대 내지는 뭐 10대까지 포함을 해서 저 미래 세대들의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을 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짜 정보가 문제야. 뭐 그것도 문제죠. 근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왜 그러면 저들이 저 가짜 정보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까? 이건 강한 반민주당 정서거든요. 그럼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화되고 뭔가 그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으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나오는 건 아닐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고민과 그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저는 근원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 젊은 청년 자신의 SNS 홈페이지에 또 김민석 총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렸더군요. 자유대학 이사야. 전북대 김민석 출몰.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러면은 설득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나? 궁금한데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나요 또? 그게 어디냐면 저 우파 쪽에 네. 그 정광훈 계열. 네, 그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의 그 단체예요. 대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그 이승만 뭐 리박스쿨 뭐 이런 거. 네, 뭐 애국대학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유라는 단어와 애국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전광훈이나 뭐 기독교계 이제 이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보면은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은 오히려 70대하고 20대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미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주 극단화된 보수 기독교 신념, 이념 체계를 그대로 이식해 와서 그것을 정치와 결합시킨 다음에 어떤 교세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좀 한다는 점에선 교회 내부에서도 다른 정말 이제 온갖
경건하고 원래 정말 통상의 종교 역할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뭐 기독교를 외면하기도 하고 종교 자체에 좀 무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뭔가의 하나의 정치적 모멘텀과 섞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러면 더 외면받지 않을지 그것 때문에 더 교회의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노동신문을 뭐 사가지고 북한을 도와준다고 사실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예 인식체계의 그 근거와 대전제를 잘못 이식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과 기능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 비교적 젊은 층인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는 교육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통해서 한덕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갖고 오는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키워낸 게 또 지금의 미래 세대예요.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이게 답답한데 결국에는 지금 미래 세대를 탓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산물이거든요. 그럼 그 잘못된 교육으로 통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조금 더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민주당 비판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원래 그 부모 세대, 윗세대에 대한 반발은 어느 세대나 늘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들의 부모 세대, 그게 이제 40, 50대 내지는 60대 초반 세대죠. 그들과의 대립전선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반대적 극단화 현상 아니냐. 그렇다 보면 반대편에 조금 건전한 세력들이 좀 이렇게 3, 3, 5 모여 있었더라면 저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보수가 종말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화된 논리를 오히려 무비판적으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거는 비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원이님 뇌가 그냥 절었네 절었어. YMK님 가슴이 답답하다. 안중차님 저런 거 방송해주면 저놈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그냥 냅둬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나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되면서 온라인의 특징은 사실 모두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침묵하는 다수들이 상당히 많은 공간인데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경향성들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선전선동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동조되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사회 전체적인 복합적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